같아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100% 안에 있어서 정부가 난색을 하니까 애꿎은 통합당에게 책임을 돌린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누가 책임을 돌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서 졌다고 그렇게 막 흔들고 그런 곤란합니다. 적어도 황교안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고 한 거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 말이 무슨 언론에 신문에 보도된 것도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몇 번이고 되풀이된 얘기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김재원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재원 문제니까 액수를 낮춰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긴급재난지원금 가지고 지금 갈팡질팡 답을 못 찾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과 정부 사이에 왜 이렇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기재부가 선별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총선 중에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고 해서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기재부 입장도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일부 수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야 합의가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아동수당 지급 때도 선별복지 차원에서 지급을 하려 했지만 그 10%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드는 비용이나 상위 10% 아동을 다 주는 비용이 똑같아서 그냥 보편복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비용을 좀 낮추더라도 지급 비용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애초 미래통합당이 약속한 대로 정치권이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급 비용 낮추자는 얘기 좀 이따 잠시 뒤에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정부와 우리 여당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정부는 정부 방침대로 있는 것이고 여당은 또 국민과의 약속이 있는 부분인데 1차 추경이 11조 원이었단 말입니다. 11조 원 추경일 때도 거의 대부분 적자 발행 국채로 조달을 했단 말이죠. 이번에는 2차 추경이 9조 정도인데 이 중에 2조는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7조를 이제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지금 정부 쪽에서는 적자 부채에 대한 부분, 재정에 대한 악화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국가 채무 비율이 41%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적자에 대한 부담, 통제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선별적 복지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총선 공약이나 막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여기에 통합당의 또 입장이 또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왜냐 그러면 이 정치적 현안이 아니거든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국민이 실질적으로 경제 민생에 타격을 받고 있는 입장이니만큼 여기에 여야가 정치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정치 잣대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가기 위한 것을 좀 잡아놔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여당에서는 이것이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는 좋은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정치적 잣대로 하다 보니까 여야의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뭐 지금 야당 통합당 입장에서도 국민들한테 지금 민생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전체적인 그 뜻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구체적인 안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18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야당도 같이 테이블에 끌어앉혀 놓고 난 다음에 야당도 테이블에 앉히고 난 다음에 정부 같이 협의해서 이건 대타협을 해야 되는 문제지 자꾸 이렇게 각기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다면 자꾸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뭐 1,000만 명 이상이 사실상 현금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부분에서 이것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민생이라든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러면 전체적인 대전제는 다 맞단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정치적인 난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같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서 이 부분을 대탑에 이뤄내서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볼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 사실 총선 전에는 전 국민 지급에 서로 이제 동의를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이 지나고 나서는 황교안 대표가 사퇴를 했고 그 후에 이제 주요한 책임자를 맡고 있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국민 지급 그리고 국채 발행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의 이런 태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냥 흔들기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번 국회 20대 국회 임기가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80석을 여당이 가지고 있는 건 지금 국회에선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선제압
뿐이거든요. 근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5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했을 때 물론 통합당 당 내에서 의견 조율이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밖에서 얘기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 대표와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위원장이 같이 동의한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김종인 위원장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에 대한 특별 지원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총선 전에 다 같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국민께 드려야 된다. 이건 정치권 전반의 신뢰의 문제이고요. 네. 두 번째, 여당이 이걸 기화로 보편복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건 여당에게 또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재난지원금이지 복지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리고 액수를 낮추어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면 되는데 기재부도 뭐 때문에 그렇게 선별 복지를 주장하는지 그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가 반대하는 건 예산 총액 문제이잖아요. 그러면 액수를 낮춰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되지. 기재부는 또 기재부가 민주당과 기싸움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입장은 예. 여야가 합의하면 그 안을 따르겠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100% 안에 있어서 정부가 난색을 하니까 애꿎은 통합당에게 책임을 돌린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누가 책임을 돌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서 졌다고 그렇게 막 흔들고 그런 곤란합니다. 적어도 황교안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고 한 거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 말이 무슨 언론에 신문에 보도된 것도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몇 번이고 되풀이된 얘기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김재원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재원 문제니까 액수를 낮춰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액수 낮추는 문제 잠깐 여쭤보게요. 그러면 지금 김성환 비서실장인가요? 거기가 100만 원에서 80만 원 주자고 약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좀 액수가 낮아지면 이게 국민들이 받는 피부로 느끼기에 좀 부족하지 않냐. 실효성은 좀 괜찮나 이게. 아니 그러면 4인 가족이 100만 원 받으면 1인당 25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4인 가족이 80만 원 받으면 1인당 20만 원 받는 거거든요. 그게 5만 원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20만 원과 25만 원의 차이가 그렇게 크겠습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빨리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 빨리 시간이 중요하다 이런 최 의원님 말씀에 이제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공감하는 부분은 뭐냐면 시기성입니다. 이 시기성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지금 뭐 100만 원의 전 국민 주요 지급하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이 실효를 거두려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다행스럽게 코로나19에 대한 사태가 어느 정도 약간의 진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뭐 생활 방역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소비가 얼어붙은 그런 것들을 소위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소비가 빨리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경기를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시기성으로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입장과 여당의 입장이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 국민 지급해서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진정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활성화시키자는 건데 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은 실제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결국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세금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굉장히 여기에 발벗고 나서야 된다는 점이 당정 협의가 아니라 여야정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야정 협의를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권에서도 이 부분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약속을 어기냐라고 뭐 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럴 수 있죠. 왜냐 그러면은 총선 선거 국면에서는요 공사로 따지면 날린 공사가 많습니다. 여기에 소위 말해서 포퓰리스트가 나올 수밖에 없고 포퓰리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급한 게 표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통합당 입장에서도 잘못한 게 많죠. 급하게 되니까 여기에 전 국민 지급하자고 나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김재원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근본적으로 고의적 거부가 아니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총선 전국이기 때문에 깊은 토의를 열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지금 시행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 보편적 복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이야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성을 정말 시기적절하게 지원금을 통해서
끌어들여서 경기를 부상시키려 그러면은 여당의 180석의 힘을 이용하지 말고 야당을 끌어들여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토의를 통해서 대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야당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지금 야당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네. 지금 김재원 정책위의장이나 뭐 지금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좀 가고 있는데 해당 의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는 건 창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지 지금 뭐 다 이렇게 흐트러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 안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정부 여당을 만나겠습니까?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어떤 뭐 창구를 통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차비가 없다라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빨리 통합당이 서둘러야 되는 겁니다. 지금 5월 달을 지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성에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죠. 제때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통합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보다도 먼저 서둘러야 된다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국민들한테 왜 참패를 당했고 외면을 당했던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성찰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본인이 낙선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힘이 많이 떨어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명감을 가져야죠. 본인이 국회의원 되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당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문제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협상 창구를 원내대표가 만들어줘야죠. 만들어줘서 빨리 협의를 하고 이건 끝을 내야 되는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당 상황은 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제 21대 국회 180석이라는 압승을 거두고 나서 그 후에 이제 그런 180명의 국회의원들을 과 함께할 원내대표를 뽑을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7일에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많은 국회의원들을 함께 끌고 나가야 할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인물이 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 원내대표는 당의 정체성이나 무슨 기치를 들고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원내대표는 다른 정치권과 협상해서 그 협상으로 그냥 협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을 도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원래 협상력이 있고 그리고 의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분들 뭐 그러면서 뭐 정체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분이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쭉 보시면 정체성이 강하거나 막 그런 분은 사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처음일 수도 있어요. 우상호 원내대표만 해도 굉장히 부드러운 분인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좀 강성 이미지가 있었지만 지난 20대 후반에 잘 원내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여야 협상을 잘 이뤄낼 수 있는 사람,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저는 핵심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에 압승하면서 원내대표 후보군이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예, 재선 의원도 많아지고 사선 의원도 꽤 되고 그래서 3선 의원이 한 20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선 의원도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재풀이 많아졌기 때문에 뭐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너무 후보가 난립하게 되면 후보 간 경쟁이 가열됩니다. 후보 간 경쟁이 가열되면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원칙을 지켜서 룰대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후보군이 많아서 행복한 고민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그 개파가 있다고 없다고 저는 규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나오는 거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친문이 있고 비문이 있다 이렇게 또 이전 원내대표 선거 때도 약간 그런 모습 비쳤기 때문에 그 안에 뭐 86그룹도 있습니다만은 그 일정 세력 간의 어떤 상징적인 후보를 세워서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기라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친문 그룹이 대다수잖아요. 민주당 내에. 그래서 친문 그룹이 많이 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문이 독자적으로 하나로 후보를 낼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싶습니다. 각계전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이인영 원내대표 때 친문의 일부가 친문 후보를 안 밀고 이인영 원내대표를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친문과 586이 손잡고 이인영 대표를 만든 형국인데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문을 말씀하시는데 그 과거의 비문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었어요. 박지원 의원이라던가 김한길 전 대표라든가 안철수 전 대표가 대표적인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지금 민주당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비문들을 비문으로 묶는 것이 저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뭐 집권 중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가 될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원내대표가 어떤 뭐 정체성이라든가 이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당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고 원내 교섭을 적절하게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능력이 누가 있을 것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요.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청와대의 레임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들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여하이 잘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인가, 당이 여기 협조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인물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걸 보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번 총선에서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상승적인 지지도, 이것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 이런 건데 뭐 그 사실 자체가 그 4월 15일의 지지도거든요. 앞으로 지지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추세를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유지가 되고 여기에 청와대 입김이 세지고 특히 여기에 청와대 출신들이 11명 가까이나 또 초선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체적인 의석에서 약 68명이 초선입니다. 이 초선이라는 것은 당대표의 역할, 그다음에 청와대의 역할 등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충성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도 우리의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당에서 어느 정도 누가 협조를 잘해줄 것인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친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친문 중에서 어느 정도 원내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들은 사실상 이 통합당이 좀 배워야 될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극명하게 총선에서 비교가 됐던 것이 통합당은 집안 사업을 많이 했고 민주당 집안 사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조에서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여기 이해찬 대표 체제가 아직까지 있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교통정리를 후에 국민들한테 싸우는 모습을 안 보이지는 그런 어떤 아주 영리한 모습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원내대표는 가장 힘든 선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180석이잖아요. 그럼 원내대표에 표를 주겠다고 한 표를 계산하면 거의 2배, 3배가 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 판단하에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교통정리를 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 이문덕이라는 말,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다. 그리고 이해덕이라는 말, 이 모든 게 이해찬 대표 덕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사실 이해찬 대표가 막판에 정말 몸이 안 좋으셨는데 그 안 좋은 몸을 이끌고 그 총선을 이끄신 유세는 제한적으로 했지만 총선을 이끌었기 때문에 영향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지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때 투표를 안 하셨어요. 그런 어떤 개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든다는 인상을 주면 당을 이끌 사람이 그러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바라건대는 잘 정리가 돼서 추대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가능할까? 그걸 해낼 수 있다면 아마 민주당은 21대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